지난 12월 말에 발사된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을 통해 지금까지 적외선에서 관찰된 가장 희미한 물체를 포함하여 수천 개의 은하가 인류에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크기의 은하들과 우주를 탐사하고 조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기복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인류가 이러한 우주 로봇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머나먼 외계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우주 로봇을 발견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수디입니다. 자, 오늘은 우주 로봇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예. SF에서 주로 보는 우주, 외계에서 오는 로봇들 이런 것들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우주 로봇은 자기복제 우주선 또는 또 이게 폰 노이먼 탐사 로봇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고성능의 인공지능과 나노 기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최대한 우주에 빨리 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강한 추진 장치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스스로 우주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게 무한정으로 자기 복제가 막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이점의 초지능처럼 스스로 진화도 가능한 이제 그런 로봇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봐도 막강한 로봇인 것 같은데. 근데 저 폰노이만 자기 복제 탐사 로봇은 저희가 작년 오메가 포인트 이론편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 아닙니까? 엄청 높은 우주 문명에 도달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오메가 포인트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내용이 저번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폰노이만 탐사 로봇 이 개념이 인간의 신무주 탐사를 대체할 수 있고, 외계 문명 존재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해서요. 최근 여러 학자들이 이게 다시 재조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한번 다뤄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만 등장하던 개념 같은 건 아닌 모양이네요. 예. 근데 우리 영상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노리스나 스타트렉 비저 이런 것들처럼 먼 미래의 인류나 초고차원의 외계 우주 문명 등에서나 제작 가능한 우주 로봇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요? 예, 말씀처럼 비조나 모노리스 같은 SF에 등장하는 이런 고차원의 기계들이 이런 자기 복제 우주 로봇의 예시로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나오긴 해요. 그렇죠. 전술한 내용처럼 이게 아직 먼 미래 과학 기술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우주 개발을 들여다보면은 결국 인류가 이런 자기 복제 우주선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소행성이나 달 기지를 이용하여 화성으로 진출할 계획도 있는데 일단 이런 계획부터 충실히 하면서 나아가 태양계 밖으로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 화성 이야기 하셨으니까 화성 얘기부터 하도록 하지요. 화성에 도시가 나오는 영화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토탈 리콜이요? 그렇죠. 좀 오래된 영화지만 토탈 리콜 2012년작 말고 옛날 영화 있지 않습니까? 1990년 영화. 네, 폴 버벤 감독의 아놀드 슈왈츠네거 주연인 영화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엄청난 규모의 화성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대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술은 영화에서는 지구인이 아니라 이제 외계인의 기술로 묘사되지만, 거기 나오는 도시는 인간이 건설한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화성 이주를 공고하는 방송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규모로 화성에 도시를 지으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니 이게 비용이나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도 자원들을 운송할 여력은 될 것 같습니까? 거기 사용하는 어마무시한 자원들 다 어디서 갖고 옵니까? 심지어 조니 클립 하나조차도 지구에서 수천 킬로미터 운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성에 단순히 인간이 탐사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의 인구가 이주하려면 일단은 자원 조달이 문제긴 하겠네요. 그렇죠. 저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소규모 소행성 기지나 달 기지에서 자원을 조달하기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욱이 또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태양계를 벗어나서 즉각적 통신이 불가능한 정말 먼 심우주 외계 행성으로 진출한다고 해봅시다. 정말 거기서 제2의 지구를 발견한다고 하면요. 누군가 가가지고 거기서 테라포밍을 하던 식민지를 건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우주 외계에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는 할까요? 그리고 태양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앞서 나왔던 내용처럼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고화질의 여러 은하계 사진들 막 전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이롭죠. 그렇죠. 이런 사진으로도 우주가 광활하다 못해 넓고 무한에 가깝다는 것이 더욱 정설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 인류도 태양계를 모두 정복하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자원이나 정착지가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더 먼 심우주 탐사를 해야죠. 그렇겠네요. 정말 태양계를 인류가 정복한다면 인간의 특성상 여기에서 만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가깝게는 태양의 식민지 건설과 이런 테라포밍, 그리고 저 멀게는 먼 심우주 탐사나 그쪽 개발을 할 때
과연 그 어떤 방법이 뭐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그 뭐 여러 대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방법으로 그 나오는 게 그 최근에 그 자기 복제 기계를 이용하는 그 우주 개발 방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세대 우주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은 모두 그 동면된 상태로 그 여러 자원이나 인력을 싣고 수백 년, 수천 년 이동해서 외계 개척지나 제2의 지구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예, 영화에서처럼.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긴 하죠. 그 뭐 당장 그 크리스 프래트하고 그 제니퍼 로렌스 나오는 그 2016년 영화 그 패신저스라 패신저스 알죠? 예, 예. 예. 뭐 그런 영화들에서 나오는 뭐 그 세대 우주선 개념도 이제 그런 그 먼 심우주로 이주하는 대안 중 하나긴 하지만 뭐 과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뭐 앞으로 얘기를 다 해보고 그때 가서 한번 뭐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그럼 그 자기 복제 우주선의 그 기초적인 개념인 그 자기 복제 기계의 최초 기원은 특이점의 아버지이자 그 게임 이론을 비롯한 여러 현대 수학의 그 여러 분야를 창시한 천재 중 천재 과학자 그 폰 노이먼 박사님이 원조라는 건 지난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죠? 예. 좀 오래된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 초기의 그 구체적인 개념은 그 폰 노이먼 박사가 완성시켰지만 그 일단 이 자기 복제 기계라는 이 원초적 개념은 그 의외로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진짜요? 아니 그 폰 노이먼 박사도 그 1940년대, 50년대 활약하시던 분인데 그 이전에 자기 복제 기계의 개념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학계에서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그 걸작 그 찰스 다윈의 그 종이 기원이 발표된 직후에 그 영국의 작가 그 세뮤얼 버틀러라는 분이 있어요. 세뮤얼 버틀러요? 예, 예. 이분이 그 또 이제 기계 속의 다윈이라는 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에서 그 미래의 기계는 그 자신을 복제해서 그 다윈의 진화론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와, 그 진화론의 그 마스터피스인 그 종의 기원이 나온 직후인 19세기의 기계에 대한 저런 개념을 예측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런 생각했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제 뭐 폰 노이먼 박사가 그 이 자기 복제 기계의 그 수학적 원리를 이제 파고들었다고 해요. 일단 그 자기 복제가 가능한 그 가장 작은 기계는 무엇일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시작으로 그 문제를 이제 몇 단계로 이제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세분화한 거죠? 이게 그 먼저 이제 기계를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이제 블록을 여러 개 모아놔요. 블럭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상자 이제 가득 들어있는 뭐 다양한 크기의 그 레고 블록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블록을 이제 하나로 연결하는 조립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록의 조립 순서를 그 조립 장치에게 알려주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어린 시절에 그 뭐 레고 뭐 만들어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많이 만들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블록의 종류는 많지 않더라도 블록의 개수가 충분히 많고 각 블록을 이제 적절한 곳에 잘 끼워만 주면은 그 최종 형태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그 무슨 자기 복제 로봇 이야기하는데 레고 블록이 나오나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블록들이 자동으로 완성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이게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완성품의 경우의 수요? 예. 좀 더 그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기계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그 작동 횟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그 블록의 정확한 개수와 그 생긴 형태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폰 노이먼 박사도 이거 이상으로 이제 결론을 내지를 못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 당시의 컴퓨터 연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이 폰 노이먼의 이런 아이디어가 그 유니버셜 어셈블러라는 개념으로 그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 폰 노이먼 사후인 그 1966년에 출간된 그 자기 재생식 오토마타 이론이라는 책으로 이게 편집되어서 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가 그 자기 복제 기계의 기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이론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두 가지 방향으로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그 이런 자기 복제 로봇의 개념을 그 우주 개발에 접목시키는 이제 방향과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그 지적 외계 생명체의 존재 유무와 그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논쟁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됐습니다. 아니 그 미래의 그 우주 개발과의 연관성은 앞에서 그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그 외계 문명과는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제 그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그 페르미 패러독스 그 저희가 그 지난 연말 그 외계 문명편에서 한번 그 다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이탈리아계 미국인 그 물리학자 그 엘리코 페르미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죠? 예. 뭐 너무 유명한 얘기죠, 이거. 그 뭐 외계인 즉 그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은 왜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있고 왜 아직도 우리를 방문하고 있지 않냐는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한 명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역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 자기 복제 우주선이랑은 뭔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일전에 한번 그 우주 문명 편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의외로 이제 이런 외계 문명 관련해서는 그 현대보다 오히려 그 저 60년대나 70년대 조금 더 길게 잡아도 그 80년대까지는 이게 더 과학계에서 활발했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연구소, 즉 세티도 그 당시 설립되었고 그 초기에는 칼 세이건, 프랭크 드레이크, 니콜라 카르다쇼프, 저명한 분들이 주도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근방이라도 이제 바로 그 외계 문명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분위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기 복제 우주선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저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얘기 좀 들어보시면 앞서 그 폰 노이먼 자기 복제 기계 개념은 1970년대 그 영국의 그 행성관 학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개발 연구한 그 핵융합 로켓 개념인 그 프로젝트 다이달로스와 같은 그 성간 이동 연구에 그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당시 그 이러한 그 성간 여행의 주체가 인간이 되느냐, 로봇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다이달로스. 이름이 여전히 멋진데요. 예, 이런 거 이름 잘 짓습니다, 얘네들. 70년대에 저런 논쟁이 나온다니 놀라운데요. 그렇죠. 아무튼 이 프로젝트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 폰 노이먼 자기 복제 기계의 개념이 이제 다시 그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엉뚱하게 이 외계 문명 탐사 프로젝트인 그 세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바로 우리보다 더 발달되고 진보된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분명 저런 식의 자기 복제 기계 우주선을 개발해서 우주에 뿌릴 것이고, 그럼 그것이 이제 스스로 복제하고 진화해서 적어도 수백만 년, 이게 수억 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은하계나 우주로 퍼져나가서 반드시 우리 앞에 등장했을 거라는 논리죠. 우주 나이가 약 130억 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럼 고작 인류가 그 탄생한 시기도 수십만 년으로 추정되고요. 예. 그 긴 시간의 사이에 그 우주 어딘가에 그 지적 문명들이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우주 탄생과 인류 탄생 사이에 그 갭이 100억 년 이상이다 보니까 그 사이 그 고대 외계 문명이 만든 그 우주 로봇이 우주에 퍼질 수천만 년, 수억 년 시간이 있었을 테고, 아직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외계인이나 외계 문명은 없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그런 논리죠. 사실 저희 저번에 오메가 폰드표에서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그 세티를 겨냥해서 우주 탄생으로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단 한 대의 자기 복제 우주 로봇이 지구에 보내지거나 발견된 증거는 없으니 결국 외계인은 없다라고 단언한 사람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의 그 프랭크 티플러입니다. 와, 이분이 괜히 본인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저런 그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가져다 쓴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마이클 하트란 과학자와 같이 1980년경 발표했다고 해서 이걸 이제 하트 티플러 추측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가 의외로 이게 지지를 많이 얻어서 이후 이게 세티가 추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설도 있어요. 아니 외계 문명이 지구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증거도 없는데 외계에서 우주 로봇이 발견 안 된다고 외계인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일방적 주장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60년대 70년대까지 세티가 여러 기대를 받은 것 치고는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자기 복제 우주 로봇의 개념이 당시로서는 지금도 이게 고도 문명의 결정체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도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은 틀림없이 이 자기 복제 우주 로봇 형태로 우주로 뻗어나갈 거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고요. 그럼 UFO는 뭡니까? 외계인에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작년에 여러 다큐에서도 UFO 존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더라고요. 아, 예. UFO 이거는 최근 많이 화제가 되긴 했는데 아직 이게 외계에서 왔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사 UFO의 존재가 사실이라고 해도 유인 탐사선인지 무인 로봇인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 발견된 UFO가 자기 복제 우주 로봇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티플러 같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발달된 외계 문명은 스스로 복제하고 진화하는 우주 로봇을 우주에 뿌릴 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UFO가 존재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적 외계 문명의 존재 유무와는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기존 세티 멤버들은 그러면 어떤 반응이었나요? 칼 세이건 형님 등 격양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당연히 저 논조를 반박했습니다. 그 내용과 자세한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 개념의 구체적인 발전 과정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끊으시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세티의 반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복제 기계의 필요성과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